안녕하세요. 마음속에 무덤을 지은 60대 여자입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보다 더 가슴 아픈 슬픔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감정은 나누고 표현을 할수록 작아지는 건데 그 슬픔을 차마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져 고이고 고여서 나 스스로를 좀먹어 가게 된다는 건가 봐요. 저는 오늘 제 가슴 속에 고인 고통과 슬픔, 그리고 상실을 말로 할 수 있는 슬픔으로 만들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부디 제 고인 감정들을 천천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는 무덤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제 남편의 무덤이 첫 번째가 될 것 같네요. 남편은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원래 있던 심장질환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제게 남긴 건 그 수많은 추억들과 절망, 그리고 3명의 자식들이었죠. 아마 아들들과 딸이 없었으면 저는 마음속에 남편을 묻기도 전에 제 스스로가 먼저 무덤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뒤로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며 현실의 고비들을 버텼고, 자식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각기 원하는 길을 찾아서 가지를 뻗어갔네요.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단 방학에 봉사활동 나가는 시간을 더 좋아했던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계획을 세우고 학교들을 알아보고 해서 천안에 있는 대학 사회복지과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큰아들이 사회복지과를 희망한다고 그게 목표라고 제게 말했을 때 솔직히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봉사라는 게 참 훌륭한 일이긴 해도 이게 업이 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봉사활동이 이제 직업이 되면 네가 그 일을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 괜찮겠냐고 하니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직업으로 삼을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마, 나는 학교 내내 다닌 봉사활동도 내신 점수 생각해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누군가는 또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한 거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 개선을 공부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 하는 거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시작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큰아들이 정말 그 일에 관해 어리다고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본인이 평생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걸 말이죠. 큰아들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습을 나갔고 자격증 공부 후에 당당하게 사회복지사가 돼서 비영리 단체와 교육재단, 협회를 오고 가면서 본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윗물이 맑은 탓에 아랫물도 맑을 수 있었던 건지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큰아들을 따라서 일찍 천직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 공부하고 담 쌓고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운동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이삿짐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다 동업자 몇 명과 손잡고 아예 이삿짐 센터를 열었고, 막내딸은 둘째와는 반대로 무엇보다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 큰오빠처럼 대학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이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동네에 떡집을 열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제가 자식들에게서 남편을 잃은 빈자리를 위로받고 또 채운 것처럼 애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특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 살면서도 서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이웃사촌처럼 지냈는데 주말이면 꼭 만나서 목욕탕에 가고 술 한 잔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둘째 아들에게 듣기로는 나중에 크면 꼭 아버지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를 하고 회포를 풀고 하고 싶었는데 그걸 형이 대신 해줬다고 하더군요. 나이 차이가 3살로 그리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친구 같은 형이기도 하면서 또 죽은 아버지 대신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막내딸은 지 오빠들보다도 저하고 더 친구처럼 지냈고요. 그래서 그런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일 섭섭해했던 게 둘째 아들이었을 거예요. 큰아들은 20대 후반, 어찌 보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좋은 소식이 너무나 빨리 찾아왔거든요. 며느리 되레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도 전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애인을 사귀고 나서는 본인이랑 놀아주지도 않더니 이제 결혼해서 가정 꾸리면 정말 멀어지겠다며 서운함을 토로하더군요. 형수하고 연애도 아직 8개월밖에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완전 신혼이겠네. 그리고 애 태어나면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동생은 완전 찬밥 신세 되겠구만. 만약 아들 태어나면 아들하고 목욕탕 갈 거지? 민수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한테 질투하니? 엄마, 형이 연애한다고 날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 줄 알아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아주 형수하고만 만났어요. 형수하고만. 그래,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그리고 목욕탕은 너도 같이 가면 되지. 네 조카 데리고. 외로우면 너도 빨리 짝 만들면 되고. 네 형수한테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할까? 며느리는 그 당시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보다 2살 연하였죠. 처음 제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온 날, 며느리는 아담한 체구에 날씬했는데 얼굴도 작고 오밀조밀한 인상이었어요. 성격은 밝고 작은 몸에 비해 목소리가 커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 며느리 생기고 바로 손주도 생겨서 좋으시죠? 제가 힘내서 건강한 손주 안겨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어찌나 넉살이 좋던지 시부모님 앞에서 혼전 임신이면 좀 창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며느리는 오히려 기쁨이 2배니까 본인을 더 예뻐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집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가 먼저 그럼 어머님 집에서 가까운 동네 직구해서 어머니 외롭지 않게 저희가 자주 찾아갈게요. 라고 하더군요. 실제로도 제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 신혼살림을 차렸고요. 하지만 그때는 며느리의 그런 부침성과 활발함이 싫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 모습이 보기 좋기만 했죠. 근데 그 모습이 기쁨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람대로 건강한 손자를 낳았지만 그만큼 희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손주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보러 가기 위해 갔을 때 며느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긴 했어도 아이 낳고 1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산모가 힘이 넘치겠어요? 근데 그 상태가 오래 가더군요. 조카를 보기 위해 오빠 집에 다녀온 딸은 며느리가 몸이 부은 것도 그렇고 뭔가 평소보다 말이 빨라지고 뭔가 좀 불안해 보인다고 혹시 산후 우울증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 말로도 집에서 의욕도 없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폭식을 하기 시작해서 건강도 염려가 된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원래 결혼 전에는 말라서 딱 봐도 몸무게가 40kg대로 보였는데 임신하고 나서 막바지에는 60kg대까지 살이 쪘었거든요. 그게 아이를 낳고 나서 오히려 몸이 부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큰아들은 먹고 싶은 걸 먹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이고 균형적인 식단을 만들어서 먹고 하고 싶은 운동이 있다면 하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역정을 냈다고 해요. 내가 선호 보면서 식단 맞춰서 음식 해 먹고 운동까지 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도 잠도 못 자고 애만 보는데. 큰아들은 본인이 며느리에게 아무래도 말실수를 한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며느리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집에서 애 하나 보면 밥 먹는 것도 건너뛸 정도로 정신이 하나 없는데 운동이고 식단이고 사치스러운 이야기죠. 하지만 마냥 그렇게 둘 수밖에 없던 게 며느리가 몸에 알러지도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근데 며느리 친정에도 잠깐 손자를 맡길 수 없던 게 그 당시 사돈 어른은 버스 운전사였고 사부인은 건물 청소 일을 하다가 오십경과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쉬고 6일 내내 떡집을 하다 보니 손자를 봐줄 생각은 못했는데 그 1번 쉬는 날 아들네 집에 갔다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옷에 애기 토자국이며 물자국, 분유가루가 군데군데 묻어있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하고 며칠이 지났는지 콜라인지 커피인지 모를 자국이 선명히 남은 컵에 그냥 물을 부어 마시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일을 쉬는 한이 있더라도 손자를 좀 봐줘야겠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며느리와 아들은 제게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했죠. 며느리는 몇 달 만에 홀로 외출을 하더니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길어도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돌봐줄 생각이었는데 어째 아예 손자를 보는 게 제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손자를 봐줘서 개인의 시간이 생기니까 일 욕심도 같이 난 건지 며느리는 시간제로 일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물론 떡집을 하면서 손자를 돌보는 게 힘들긴 했지만 애가 컸다고 해서 손자와 떡집에서 함께하던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손자는 밥값도 톡톡히 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손자는 떡집에서 지가 할 일을 찾아 하기 시작했네요. 지가 들어가서 목욕을 해도 되는 대야를 끌고 와서 할머니 이거 하면서 저를 졸졸 쫓아다니고 손님이 오면 막 지은 떡이 포장된 매대에 가서 서 있었죠. 이거랑 이거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 호박 인절미 최고로 맛있어요. 어린 게 장사에 재주가 있는 건지 떡 구경하던 손님들한테 가서 지가 먹어보고 맛있는 떡 고사리 같은 손으로 콕콕 찌르면 손님들이 홀린 듯이 구매를 하곤 했습니다. 근처 이웃가게 아줌마들이 와서 호객행위하는 손자를 보고 저게 벌써부터 밥값하네 하고 영수 엄마 손주 덕분에 떡 남을 걱정 안 해도 되겠수 라고 하며 웃고 갔었죠. 어린 손자와 함께 갓 나온 따끈따끈한 떡을 보고 웃고 또 점심이 되면 근처에서 손자가 좋아하는 꽈배기나 떡볶이 사다가 같이 먹는 일상이 지금도 제게는 최고로 행복한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저도 자식들 키우면서 애들이 이 나이에서 멈췄으면 조금만 더 이 순간이 오래 갔으면 하는 감정을 느꼈는데 손자를 보면서 그 감정을 다시금 겪을 수 있었죠. 그렇게 애틋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계속 손자를 돌보는 게 맞나 싶은 순간이 오긴 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손자를 제게 맡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쉬는 주말엔 당연히 손자를 제게 맡기지도 않고 저도 좀 쉬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평일에 본인도 일을 했으니 주말에도 쉬고 싶다며 제게 손자를 맡기고 가더군요. 몇 번 아침 일찍 예고도 없이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제게 와서 맡기고 가고 몇 시간 뒤에 그걸 난 아들이 다시 제게 와서 손자를 데리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할머니한테 온 손자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해서 아들과 손자 둘이서 제 떡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리고 가장 제가 어이없고 힘들었던 건 며느리가 손자에게 일어나는 뭔가 안 좋은 일을 제 탓으로 다 돌렸다는 거예요. 하루는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선호 유치원에서 선호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휘력이 좀 약하대요.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말하는 버릇이 있다고. 어머님 혹시 평소에 선호랑 대화 잘 안 하세요? 일하시는데 시끄럽다고 애 조용히 시키시는 건 아니죠?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깊게 따지지 않아도 하루 일주일 한 달 365일 손자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건 할머니인 저였을 거예요. 그 후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원인을 다 제게 돌리곤 했어요. 뭐 손자가 살이 쪘는데 떡집에서 남은 떡을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럼 나한테 보낼 때 네가 알아서 도시락을 싸서 들려보내라고 했었고 애가 손님들한테 무슨 떡이 맛있다 하는 게 뭐 어린애를 장사치 마냥 부린다고 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럼 저는 예, 그게 다 네가 그렇게 원하던 애 어휘력 연습하는 거나 다름없어. 손님들하고 얼마나 대화를 잘하는데 라고 말했었죠. 그러다가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도 손주는 학교를 마치고 제가 있는 떡집에 와 있었죠. 점심때까지 떡을 다 볶고 포장하고 나서 바닥 물 청소를 했는데 늘 그랬듯
떡집을 지그진 마냥 돌아다니던 손자가 그만 물기가 남아있던 바닥 물기에 미끄러지고 만 겁니다. 분유 먹던 시절부터 있었어도 단 한 번도 제 떡집에 있다가 다친 적이 없는데 타일 바닥에 손자가 턱을 찢고 피를 흘렸을 때 저는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어디 뼈가 골절이 되거나 꼬맬 정도의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손주 턱에서 피가 터졌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친 손자는 금방 울음을 멈추고 오히려 제게 자기가 조심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손자의 사과를 듣고 제가 더 미안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손자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처음에는 놀라다가 상처가 심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애가 괜찮으면 다행이라고 하며 그런 상처는 학교 체육 시간에 뛰놀면서도 생긴다 하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렇게 손자를 집에 보내고 나서도 놀란 가슴이 다음날 새벽까지도 진정이 안 됐는데 아침 일찍 떡집 문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설마 했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온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아, 저건 손자 턱에 난 상처를 보고 따지러 왔구나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 문 열기 전 제가 가게 안에 있다가 문을 두들기는 며느리를 보고 문을 열어주자마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선우 얼굴에 상처 내자고 어머님한테 제 귀한 아들 맡긴 줄 아세요? 그래, 선우 다친 거 전적으로 내 책임이긴 하다. 그래도 너 애초에 애를 왜 바닥에 물이 흥건한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시냐고요. 어머니 그렇게 바쁘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서 떡 팔고 중간중간 그냥 애만 보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이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애들 맡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알아서 봐라. 왜 젖대기도 전부터 나한테 맡기더니 이제 와서 그딴 소리를 하니? 나 지금까지 선우 단 한 번도 몸에 상처 있게 내버려 둔 적 없어. 처음으로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가 뭘 몰라서 뛰다가 다친 거야. 그리고 그건 내가 선우한테 미안해할 일이지 네 앞에서 죄인 될 일은 아니다. 너 지금까지 너나 영수 대신 선우 대신 봐주는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네 아들 대신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 내 덕분에 애가 한글은 언제 떼고 학교에서 숙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편하게 산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이럴 거면 선우 이제 나한테 아예 맡기지 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건 선우 나한테 맡기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저는 그렇게 손주 봐주는 걸 포기했습니다. 물론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제게 소중했지만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당연히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며느리도 어차피 그럴 거라고 애 학원 보내면 된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보내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혼자 떡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네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인 손자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아들이 제게 와서 무례한 행동을 한 며느리와 대판 싸우고 나서 제게 사과할 겸 전화를 해서 손자를 학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학원을 나가다가 며칠 뒤 손자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지 않고 제가 있는 떡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선우야, 너 여기 왜 왔어? 학원은? 너 태권도랑 서예학원 간다며? 학원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래. 손주는 마치 할머니와의 시간을 빼앗은 며느리에게 반항을 하듯 학원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도 학원에 가야지,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해도 손주는 전혀 듣질 않더군요. 되려 제게 본인하고 같이 있기 싫어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 학원 보내라고 한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학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가서 친구도 사귀고 많이 배우라고 해도 손자는 할머니가 내 친구라고 하며 계속해서 떡집에서 와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그런 손자를 제 떡집에서 끌고 가기도 하고 며느리는 득달같이 매번 제게 전화를 해서 지금 거기 선호 있으면 당장 학원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내가 알아서 하지 않았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자의 고집은 소도 넘어가게 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게 와서 부탁을 하더군요. 어머님, 선호가 학교 끝나고 어머니 못 만나게 하면 학원도 학교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다시 선호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제 매일은 아니더라도 학원 하나 보내면서 일주일에 3일만 봐주시면 되게 일정 조율 잘할게요. 예, 나는 선호 보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오히려 내 손자가 할머니 보러 매일 오면 좋지. 나는 네가 날 당연하게 네 아랫사람 애 봐주는 보모 취급한 게 마음이 상한 거야. 네가 그거에 대해 사과 안 하면 난 앞으로도 선호 절대 안 봐줄 거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신 안 그런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시 손자는 종종 제게 와서 시간을 때우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손주가 더 크고 다니는 학원도 늘고 또 할머니보다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찾아오는 횟수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손자는 할머니가 섭섭하지 않게 얼굴을 비쳤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떡집에 오면 그 야무진 손으로 직접 떡을 포장하기도 하고 떡을 뽑는 것도 제게 배워서 제 일거리를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이면 손주가 아빠나 엄마보다도 누구보다 제게 먼저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줬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 손주가 어느새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어찌나 이리 빠른지 즐거운 시간일수록 차마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다는데 제게는 손주와의 시간이 딱 그런 시간이었네요. 졸업식을 앞두고 손주에게 졸업 선물로 또 중학교 입학 선물로 뭘 해줄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손주를 데리고 뭘 먹으러 가야 하나 했고요. 우리 때는 뭐 짜장면이면 됐는데 요새는 먹을 게 하도 많아서 고민할 것도 많더군요. 제가 손주 졸업식을 조금 더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또 따로 있었는데요. 그날 아들이 일하는 복지센터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손자 졸업식에 못 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날 아빠가 오지 못한다니 의젓한 손주가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속으로는 섭섭할 테지요. 그래서 며느리와 제가 가서 그 섭섭한 마음 잊게끔 해주고 싶었는데 졸업식을 앞두고 4일 전 제 떡집에 갑자기 단체 주문이 들어왔어요. 사무실 한 군데서 창사 기념 떡을 맞춘다고 포장떡 300개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급한 거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하다가 며느리에게 이 얘기를 하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그날 어차피 졸업식 오래 하지도 않고 학교 앞에서 사진 찍는 게 다고요. 졸업식 끝나면 제가 선호 데리고 어머님한테 갈게요. 선호 꽃다발 든 모습이라도 보실 수 있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옆에 있던 손자를 바꿔주더니 손자도 지 엄마랑 똑같이 졸업식 끝나고 할머니 보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 졸업식 참석을 포기했죠. 그리고 졸업식 당일에 예상보다 떡 준비가 일찍 끝나게 됐어요. 원래 오후 3시까지 준비하기로 했는데 1시 정도에 다 끝나게 된 거죠. 예약한 손님에게 떡이 빨리 준비가 됐다고 하니 그럼 1시간 있다가 가지러 온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제 떡집 옆에 있는 반찬 가게에 부탁을 했죠. 곧 손님이 올 건데 돈은 미리 받았으니까 이 떡만 주면 된다고 하면서요. 그때 떠날 채비를 하면 손자 졸업식은 구경 못해도 학교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졸업식 갈 채비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가니까 나도 선호랑 학교에서 사진 찍게 기다리라고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졸업식이라서 정신이 없는지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더군요. 일단 가서 사람들 틈에서라도 며느리와 손자를 찾아야겠다 싶어서 택시에서 내린 뒤 급하게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졸업식이 끝났는지 운동장으로 다 나와서 가족들끼리, 애들은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연신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안 받으니 손주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했죠. 그래도 받질 않아서 모래 위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그때 선호야, 좀 웃어. 제 귓가에 손자 이름을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틀었는데 저 멀리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를 향해 웃으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딱 봐도 손자 사진을 찍어주고 있겠거니 싶었죠. 저는 빠른 걸음으로 손자에게 제가 산 꽃다발을 건네주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까워졌을 때쯤 며느리의 시선이 닿아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 졸업식을 맞이해 활짝 웃고 있을 손자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아직도 머리가 멍해지는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대 정도로 되는 남자와 함께 있었죠. 처음에는 제 아들이 온 줄 알았네요. 그래도 한 번뿐인 아들 졸업식이라고 시간을 뺐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 전혀 처음 보는 남자였죠. 손자를 보니 어색한 얼굴로 그 남자 옆에 서서 며느리 휴대폰을 바라보며 서 있길래 아, 손자를 가르치던 학교 선생님인가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저를 보지 못한 며느리가 연신 사진을 찍으며 손자에게 외친 그 몇 마디들로 제 기분은 손자의 졸업식으로 인해 하늘을 날다가 순식간에 지하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것 같았네요. 선호야, 아빠 옆으로 더 붙어야지. 당신도 선호 어깨에 팔 둘러봐. 어, 그래, 옳지. 선우 더 웃고 V 해, V. 꽃다발 가운데로. 아우, 아이 예쁘다. 한 장 더. 선호야, 아빠 보면서 웃어봐. 아우, 너무 어색해. 아빤 저렇게 활짝 웃잖아. 안 되겠다. 재욱 씨, 선호 좀 들어 올려서 안아봐. 여러분은 이 말들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한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왜 며느리가 저 처음 보는 남자를 가리키며 손자에게 아빠라고 하는 거죠?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며느리는 연신 그 남자에게 아빠라는 말을 했고 부정하려고 해도 자꾸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세상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며느리와 처음 보는 남자, 그리고 남자 옆에서 활짝 웃지 못하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제게 들리는 며느리 웃음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손에 손자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며느리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며느리 어깨를 잡아 돌렸습니다. 한 장 더 찍을, 아우, 갑자기 누구, 어머니!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왜 저 남자 보고 선호 아빠라고 하는 건데? 네? 어머니,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바른 대로 말해. 내가 분명히 네가 선호한테 아빠 보고 웃으라고, 아빠 옆에 붙으라고 하는 말 들었어. 저게 선호 아빠라고? 네 눈에는 저 사람이 영수로 보이니? 내 아들로 보여. 제 고함 소리는 그 시끄러운 운동장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어깨를 붙들린 채 주변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놀란 표정의 그 남자도 또 그 남자 곁에 있던 손자도 불안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고집스럽게 사실을 고하지 않자 저는 그 남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그쪽에 한번 말해봐요. 거기 옆에 있는 내 손자 선호, 당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 걔는 내 아들의 아들인데 장장 13년 동안 내가 내 손자라 알고 있었는데 당신 아들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계속 숨어 있다가 애 키운 아빠가 졸업식 못 온다는 거 인연한테서 듣고 쫄래쫄래 사진 찍으러 나타난 거야 뭐야? 얼른 말해보라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너는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보는 애가 저 남자를 데리고 선호 졸업식에 와? 여보세요. 그쪽이 말해보라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뚫린 입이면 당당하게 애 졸업식에 온 것처럼 당당하게 말해보라고. 당장이라도 제가 달려들 것처럼 호통을 치니 남자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다가 이내 야, 미정아, 나 먼저 갈게. 하고 순식간에 도망쳐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더군요. 꼴사나운 모습을 보고 제가 뒤쫓아가려고 하다가 불안하게 서 있는 손자를 보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선호야, 네가 어디 말해봐. 엄마가 왜 저 아저씨더러 아빠라고 하는 거야? 너 저 아저씨 오늘 말고도 또 본 적 있어? 할머니. 손자는 제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지도 다 컸다고 눈물을 잘 참던 아이입니다. 근데 툭 건드리자마자 바로 눈물을 쏟는 것처럼 우는데 심장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붙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며느리가 저를 붙잡아 일으키더니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왜 애를 잡고 그러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이따 집에 가서 제가 네가 뭐 네가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내가 기다려야 하니? 건방진 것 같으니 그렇게 애 생각하고 창피한 줄 아는 애가 애 졸업식에 누굴 데려와? 너 내가 본 게 사실 맞지? 어? 저 남자가 네, 맞아요. 봐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뭘 더 말하라는 건데요? 저 사람이 선호 친아빠 맞아요. 그걸 꼭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입으로 들으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너 정말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까지 지 자식도 아니네 평생 영수한테 네 아들 맞다고 속이고 나도 속인 것이 뭐가 잘나고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한 건데. 영수 씨하고 같이 키웠으니까 영수 씨 아들도 맞죠. 어차피 저랑 결혼할 사람이었으니 제가 누구 아이를 낳든 어머님 아들이 키우게 돼 있었어요. 아마 제가 영수 씨한테 사실대로 말했어도 영수 씨는 괜찮다고 본인이 키운다고 했을걸요?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 성격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억울한 척. 어머니, 미치셨어요? 제가 안 미칠 수가 있나요? 내 눈앞에서 본인이 불륜을 저지른 남자를 내 손자의 아빠라고 당당하게 밝혔는데 제가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죠. 저는 참지 못해 들고 있던 꽃으로 사정없이 며느리의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치고 치고 또 쳤어요.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꽃잎이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며느리를 매질했습니다. 나중에는 도망가면서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하길래 머리채를 붙들고 후드려 팼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며느리를 잡고 있는데 누가 정말 며느리의 비명을 듣고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더군요. 손자의 졸업식 날 저는 너덜너덜한 꽃다발을 들고 경찰서로 연행돼야 했습니다. 가서 조사를 받고 신문 조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경찰서에 오래 있기 싫다고 간단한 질문만 받고 저보다 먼저 경찰서를 떠났는데 지 엄마 손에 붙들려 나가면서도 손자는 계속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날 경찰서에 사람이 많아서 조사를 다 받고 다행히 훈방 조치돼서 나왔을 때 해가 저물고 있더군요. 저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일단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더군요. 뭐 예상했습니다. 손자에게 전화했을 때는 아예 꺼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큰아들에게 했을 때도 받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바로 제 집으로 가지 않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큰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집안은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거실도 주방도 어둡고 손자 방도 껌껌하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미세한 빗줄기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간 곳에는 큰아들이 방 한가운데 앨범을 펼쳐놓고 소주를 병째 들어 마시고 있었어요. 아들은 앨범 안에 있는 사진을 한번 매만지고 소주를 목구멍에 털어놓고 또다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꺾인 것처럼 처진 큰아들의 고개를 보며 이미 며느리가 사실을 털어놨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큰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영수야 하고 부르자 고개를 떨구고 있던 큰아들은 천천히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리 빠진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니 제 앞에 앨범을 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거 선우 어렸을 때 사진. 여기 눈썹하고는 이거 나 어렸을 때랑 붕어빵이라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웃을 때 보조개 들어가는 거 이것도 나랑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우가 내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엄마, 선우가 왜 내 아들이 아니에요? 선우 내 아들인데. 새끼 잃은 짐승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큰아들은 마치 눈앞에서 자식을 빼앗긴 사람처럼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며느리는 큰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실을 다 말했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본인의 짐과 손자의 짐을 간단히 챙겨 집을 나갔다고 해요. 큰아들은 며느리가 뭐라 하든 선우는 내 아들이라고 절대 포기 못한다고 분명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선우를 데려가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라며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러다 저도 그러고 지 동생들도 그렇고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집안에 아직 선우가 쓰던 빗과 칫솔 같은 게 있으니 가능하다고. 심지어 큰아들이 손자 육아에게 따로 잘라서 붙여놓은 애기였던 손자의 머리카락도 있었으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선우는 내 아들이라고, 내 피와 살이 만든 아들이라고 말이죠. 큰아들은 친자 검사 의뢰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겼고 병원에서는 늦어도 3일 안에는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은 물론이고 저도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가 마르는 것 같았네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그날을 평생 가슴 아래 품고 살아야겠죠. 그날은 큰아들과 연락이 안 되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큰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침에 떡집을 열고 나서 점심이 지나서도 전화를 안 받길래 직장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날 출근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옆집에 부탁을 해서 떡집을 맡기고 나와 큰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뭐가 현실이고 뭐가 제 착각인 건지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기억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제 큰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큰아들 곁에는 그 전날 나온 친자 검사 결과지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친자 검사에는 손자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있었고 유서에는 삶의 목적을 잃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자신은 누구보다 아들인 선우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다고. 근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동생들에게는 끝내 아버지를 따라가는 못난 자신을 용서 말라고, 어머니를 니들에게 맡기고 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마웠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게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적혀 있었어요. 죄송하다고. 어머니에게 남의 자식을 키우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선우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고 오히려 내 친아들이 아닌 걸 확인했음에도 선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절이 있었죠. 기가 막힐 노릇은 제 아들이 한 줌의 제가 되는 날에도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장례식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와도 환영받지 못했을 테지만 그래도 장장 13년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그래도 한때는 그 둘의 자식이라고 믿으며 자식을 키우고 산 세월이 말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리 잔인하고 악독할 수가 있나요? 큰아들을 마지막까지 눈물로 떠나보내고 납골당에 안치를 시키고 나서도 제 가족은 저희를 덮친 커다란 절망과 충격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당장이라도 큰아들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손자의 졸업식에서 그 놀라는 와중에도 손자와 같이 있던 그 남자, 아이의 친부란 인간의 사진을 찍었는데 둘째 아들은 그 사진으로 그 남자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게 요절을 내야 하고 며느리, 아니 한때 제 며느리라고 속았던 그 여자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적어도 본인 형이 느낀 고통의 반절이라도 느끼게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따지고 보면 형이랑 결혼할 때부터 그 자식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자식 애 배고 우리 형 애라고 속여서 지금까지 키운 거 아니냐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한 거야. 그 자식이랑 중간에 헤어졌든 뭐든 해서 애 혼자 키우기 싫으니까 착하고 불쌍한 우리 형 속여서 가정 꾸린 거라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둬. 평생 우리 형한테 저지른 죄 후회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저도 막내딸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 남자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며느리는 당장 손자를 데리고 있고 미우나 고우나 손자에게는 하나 있는 엄마인데 행여 며느리에게 복수를 했다. 그 피해를 손자가 보면 어쩌나 싶었어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다가 정말 제 손으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사돈 어른과 사부인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본인들도 몰랐다고. 집에 오면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고 싶지만 그 후로 본인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 친부라는 남자와 지내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은 제게서 그 말을 듣고 그럼 그 친부라는 인간을 잡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끝내 그 친부라는 인간을 찾아간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이를 갈았어요. 둘째 아들은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 며느리 예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한 명이 그 친부를 알고 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친부라는 인간을 며느리 헤어진 옛 연인이라고 기억하고 있더군요. 끝내 심부름센터에서는 친부라는 작자가 몇 달 전 이혼을 했고 수도권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학원은 건물에서 통째로 3층을 빌려서 초등학교, 고학생을 대상으로 선행학습과 중학생을 영어, 수학 가르치고 있었고요. 저도 막내딸도 그 건물에 확 불이라도 지를 심정으로 가서 시위를 하려고 했지만 둘째 아들은 괜히 그런 일 해봤자 어머니는 험한 꼴만 보고 동생은 또 공무원이라고 행여 잘못되면 직업을 잃는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삿짐 트럭 중 하나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거철만 되면 대형 스크린을 달고 다니는 트럭 아시죠? 그렇게 트럭 뒤에 스크린을 달고 스피커를 달았어요. 그리고 막내딸의 도움을 받아 그 대형 스크린에 사진과 시위 문구를 입력했죠. 스크린에 모자이크한 학원 원장이라는 친부의 사진을 걸고 수십 년에 걸친 그 인간의 악행을 폭로하는 문구를 새빨간 글씨로 큼직하게 띄웠습니다. 14년 전 유부남 신분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도 모른 척한 땡땡학원 원장 정재욱 이라는 문장이 스크린에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로 이런 말들이 나왔죠. 14년 전 결혼을 한 유부남의 신분으로 서모 씨와 불륜을 저지른 땡땡학원 정재욱 원장. 그 후 서모 씨가 본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어느 불쌍한 남자를 속여 결혼했을 때도 모른 척하더니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다시 나타나 아버지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남자는 제 형으로 얼마 전 13년을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본인의 친자식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봉사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 형을 한순간에 말라버린 이슬로 만들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인간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부디 억울한 저희 형의 목숨을 앗아간 저 인간이 본인이 저지른 죄를 모른 척하고 살 수 없게 도와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하루 종일 그 인간의 학원이 있는 곳을 돌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철수를 하고 차를 빼야 했지만 몇 시간 정도 다른 곳에 죽치고 있다가 다시 가서 시위를 했어요. 주정차 위반과 출동한 경찰의 수많은 경고가 있었어도 둘째 아들은 억울한 형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살 인간이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학원 선생이란 사람들이 나와서 학원 건물 앞에 차를 대고 있던 둘째 아들을 말렸지만 하루가 지나서 원장이 나왔다고 해요. 둘째 아들은 그 원장이 나와서 으름장을 놓으며 당장 차 빼라고 고소한다고 난리를 부리는 걸 전부 휴대폰으로 녹화했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너 당장 안 꺼져?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내가 경찰에 고소하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다 청구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래, 해라 해. 내가 내 전 재산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벌금 내고 너한테 손해배상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 남은 인생 지옥으로 만들어줄 거다. 우리 불쌍한 형 박영수, 네가 서미정이랑 온갖 야비하고 더러운 짓 하면서 죽인 우리 형 박영수 억울함 풀 수 있으면 그깟 돈 몇 푼이 대수겠어? 야, 우리 오래 보자. 나는 너 고발하고 너는 나 고소해서 우리 오래오래 보자고. 둘째 아들은 며칠 동안 시위를 하고 또 그만큼 경찰서에 가야 했어요. 벌금을 물었고 실제로 그 원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합의도 안 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겠다고 했고 그 후로도 트럭을 끌고 가서 시위를 계속했죠. 어느새 스크린 도어에 떠있던 시위 문구도 우리 형 죽이더니 이제 나 죽이려고 명예훼손 고발이냐? 네가 우리 형한테 한 짓은 정신적 살인이다. 라고 바뀌었죠.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도 둘째 아들이 멈추지 않자 나중에는 그 원장이란 놈이 변호사를 통해서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합의금을 줄 테니 제발 멈춰달라고. 그 시위가 있고 학원 재등록을 안 한 학부모들이 많다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사정을 해왔어요. 원장이 둘째 아들에게 해온 전화 통화 내용 녹음본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쌍욕을 날리면서 고소하네 뭐네 하던 게 어느 순간 선생님 죄송합니다. 형을 잃은 슬픔을 제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라고 하면서 온갖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변명을 하면서 시위를 제발 멈춰달라고 애걸복걸했죠. 시위는 몇 주, 몇 달간 이어졌고 막내딸에게 들어보니 그 학원이 있는 지역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이 둘째 아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을 때 시위를 그만하게 됐고요. 하지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원은 건물에서 사라졌거든요. 실제로 그 지역 학부모들끼리 그 학원에 보내지 말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학원 학생들이 절반이 넘게 빠져나가자 건물 임대비도 못 내게 됐는지 아니면 빨리 철수를 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면서 그 원장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 족족 회방을 놓고 싶었지만 불륜남 꼬리표를 단 것만으로도 조금 죽은 제 아들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라야죠. 그리고 그 원장은 제 전 며느리하고도 갈라섰다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얼마 전 3월 초에 손자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손자는 제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손자 목소리를 듣고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선우야, 이거 어디서 거는 거야? 아니, 네 휴대폰은 어쩌고? 엄마가 휴대폰 압수했어요. 저번에 할머니한테 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요. 손주는 제게 친아빠란 사람이 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엄마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아무래도 너하고 같이 살면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나와서 학원 평판에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전 며느리를 떠났다고 하네요. 그 후로 전 며느리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손자도 함께 가야 했다고 말입니다. 할머니, 이거 지금 다니는 학교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거는 거니까 이 번호 꼭 외우고 계세요. 제가 매일 이걸로 할머니한테 전화할게요. 그래, 선우야. 할머니가 이거 번호 꼭 기억할게. 우리 선우 공부 잘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도 약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세요. 제가 꼭 다시 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한테도 같이 가요. 할머니.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도 세상을 떠났어도 손자에게 아빠는 제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가 뭐라 하든 선우, 제 손자를 제 친핏줄만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몇몇은 어차피 친손주가 아닌 걸 알았고 또 그렇게 증오하는 인간들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 태어나 아직 말도 못했을 때 그 똘망똘망한 눈을 보고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아이를 어찌 이제 와서 제 손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린 게 아직 제가 지 할미라고 잊지도 않고 지 엄마 몰래 연락을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떠난 제 아들은 제가 선호를 제 친손자처럼 생각하길 바랄 겁니다. 지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기에 말이죠. 저는 지금도 제 손자 선호와 매일 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손자는 지 엄마와 함께 별탈 없이 사는 걸로 보여요. 전 며느리도 거기서 작은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취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저 제 손자가 자립을 하기 전까지만 제 전 며느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는 평안을 찾아 쉬고 있는 곳에 손자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날을 그리며 사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제 가족이 겪은 슬픔을 겪는 순간이 결코 오지 않길 바랍니다.